안녕하세요, 현수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5월 학력평가 사회문화 전문항 해설하러 왔어요. 사실 이번에는 총평 영상을 따로 찍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잘 봤다고 이제 DM도 오고 Q&A도 남겨주고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았었는데 되게 축하드려요. 그리고 약간 성적이 낮게 나온 친구들도 있었던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별로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직까지 6월, 9월 이렇게 쭉 진행되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기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해온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개념이 잘 숙달됐는지를 확인하는 정도의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점수에 큰 의미를 두지 마. 어차피 여러분들 앞으로 점수 올려나갈 수 있으니까, 쌤이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좀 가지고 앞으로 해왔던 대로 쭉 해나가면 점수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겁니다. 하나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모의고사를 잘 봤다고 해가지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도 똑같은 점수가 나오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따로 이 모의고사에 대해 가지고 막 대단하게 분석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문제들 중에서도 15번에 나왔던 성불평등 문제 정도를 제외하면은 도표통계 문제도 난이도가 좀 평이한 편이었고, 개념 문제에서도 막 빡센 내용들, 막 엄청 시간을 많이 요하는 문제들, 발목 잡고 막 늘어지는 문제들, 그런 거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무난하게 풀어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고 느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숙달이 안 된 게 맞아요. 아직까지 개념들이 정확하게 안 외워졌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꼈을 거기 때문에 항상 이 정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내가 어떤 개념이 부족한지, 어떤 유형이 약한지 이런 것들을 다시 돌이켜보는 의미로 좀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전문항 해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방심하지 말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쌤이 들어갑니다. 전문항 해설 1번부터 들어가 봅니다. 미출진 기억에서 일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우리가 맨날 보는 1번에 무조건 나오는 자연현상, 사회현상 문제고요. 기억! 주변의 온도를 낮춘다. 누가? 도심 속에 가로수가 그늘을 만들고 주변의 온도를 낮춘다고. 그러면 여기에 인간의 의도가 개입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냥 가로수에 의해 가지고 물리 법칙에 의해 가지고 자연스러운 현상에 의해 가지고 온도가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자연현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니은 도심의 습도를 조절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보면 주체가 가로수 나뭇잎이야. 가로수 나뭇잎이 오염된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고 도심의 습도를 조절한다는 거기 때문에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당연히 여기에 인간의 의도가 개입될 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자연현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도심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도심의 온도가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도심의 발달이라는 표현을 한번 보세요. 도심의 발달. 도심이라는 건 결국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들을 뜻하는 표현인데, 이 도심이라는 게 발달되는데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개입되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계속 건물을 짓고 주변 영역을 확장시키고 상권을 만들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수많은 인간들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발생하는 현상, 즉 인간의 의도가 개입된 현상이라고 봐주시는 게 맞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회현상이라고 봐주는 게 맞습니다. 쌤이 개념 완성, 저스트 디스를 진행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현상이랑 사회현상을 구분할 때는 요 현상에 직접적으로 인간의 의도가 개입돼 있냐 안 돼 있냐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리얼, 가로수를 더 많이 심어 열섬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누구야? 전문가들이라고. 이 전문가들이 의도를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회현상이라고 봐주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순서대로 자자사사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금방 풀어볼 수가 있겠죠. 1번, 자연현상은 당위규범을 따른다. 자연현상은 당위규범을 따르지 않습니다. 당위법칙이나 목적법칙을 따른다 혹은 규범을 따른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건 사회현상이고, 자연현상 같은 경우는 어떤 법칙을 따른다고 돼 있어? 사실법칙과 존재법칙을 따른다고 쌤이 얘기를 했었단 말이지. 외울 때는 자연현상은 그냥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도 앞으로도 계속 사실로서 존재할 뿐이야.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법칙들이 다 그렇듯이 사실법칙, 존재법칙이라고 표현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살짝 바꿔주면 제일 좋겠네. 사실법칙 혹은 존재법칙을 따른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셔가지고 선지를 바꿔주는 연습도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를 반복해서 보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정답을 딱 맞췄다고 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 오답 선지를 어떤 식으로 바꾸면 정답이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2번, 디귿과 같은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라고 돼 있는데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 함축적인 게 맞죠. 자연현상은 몰 가치성을 띠고 가치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왜?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으니까. 인간이 가지는 어떤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도라든지 이런 건 결국 인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의도가 개입된 사회현상에는 반드시 가치가 함축돼 있고 자연현상은 그렇지 않다. 몰 가치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어쨌든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가치 함축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3번, 리을, 사회현상. 사회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아니죠?
확실성의 원리라는 표현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말은 뭐예요? 확률성의 원리라는 거야. 사회현상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되게 많기 때문에 100%가 아닌 99%라도 다만 1%의 예외라도 있으면은 그런 걸 확률성의 원리라고 부르는 거고, 그건 사회현상에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확실성이라는 표현은 자연현상, 확률성이라는 표현은 사회현상, 이렇게 그냥 외워두시면 되겠죠? 확률성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4번 니은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은 사회현상, 리을과 같은 현상에 비해서 특수성이 강하다. 특수성은 사회현상에만 나타나는 거야. 보편성은 자연현상, 사회현상에 둘 다 나타나지만 특수성은 사회현상에만 있기 때문에 사회현상이 자연현상에 비해서 특수성이 나타난다 혹은 강하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맞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으면 많은 친구들이 물어봐요. 쌤, 그럼 이거 바꾸면 정답이 되는 거 확실한 거 맞아요? 사회현상은 자연현상에 비해 특수성이 강하다고 표현하면 마치 자연현상에도 특수성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 많은데,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 특수성이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냥 사회현상엔 특수성이 있고 자연현상엔 특수성이 없으니까 사회현상의 특수성이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애초에 평가원이 그런 애매한 맥락을 가지고 실제로 문제로 내지는 않기 때문에 막 거꾸로 바뀌어가지고 사회현상이 자연현상에 비해서 특수성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아마 안 낼 거예요. 웬만하면 사회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주기 때문에 정답 선지로 나온다면 그렇게 감안하시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5번 디귿과 같은 현상은 기역과 같은 현상에 비해 사회현상은 자연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불명확하지. 사회현상엔 예외가 많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과 법칙이란 걸 사회현상 속에서 발견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 건 자연현상 뿐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사회현상은 원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으로 굉장히 무난하게 문제 풀어볼 수가 있고, 다음 2번 넘어갑니다. 사실 방금 전에 풀어봤던 1번 문제 정도의 난이도로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나와요. 실제로 개념들을 잘 외워놨다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개념 문제들. 2번,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쫙 이렇게 적혀 있죠. 이걸 다 읽어볼 필요는 없을 거고 딱 봐도 이게 양적 연구랑 관련된 문제라는 걸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연구의 단계들, 그리고 연구를 구분하는 법,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이런 거랑 관련된 문제가 아마 나올 거다. 표본 집단이니 모집단이니 그런 거 감안하고 선지로 바로 내려가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기역은 독립변인이고 니은은 종속변인이다. 답은 고등학생의 시민성에 참여형 정치 수업이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가설을 세우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시민성에 참여형 정치 수업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니까 원인이 되는 게 참여형 정치 수업일 거고 결과에 해당되는 게 시민성일 겁니다. 우리가 결과에 해당되는 거는 종속 변수라고 부르고 원인에 해당되는 거는 독립 변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위치를 바꿔주는 게 맞는 선지겠어요. 기역이 종속 변인이고 니은이 독립변인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리을은 모집단이다라고 돼 있는데 땡땡 지역 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단 말이야. 이게 모집단이 되길 수 있겠어? 보통 가설이나 아니면은 맨 처음에 연구 주제를 얘기를 할 때 모집단이 나와 있게 된단 말이에요. 모집단은 뭐예요? 우리가 원래 관찰하려고 하는,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전체 집단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맨 위쪽에 주제도 있고 가설도 있고, 그런데 가설에도 주제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분명히 고등학생의 시민성에 어쩌고 저쩌고, 고등학생의 정치 관심도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은 모집단은 고등학생인 거야. 우리가 원래 알아보고 싶은 전체 집단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모집단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리을은 모집단이 아니에요. 이건 정확히 뭡니까? 리을은 실제로 우리가 관찰하는 대상들이야. 우리가 고등학생 전부를 알아보고 싶긴 하지만 전부 다 실제로 관찰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 집단을 뽑아가지고 관찰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일부 집단을 우리가 보통 표본 집단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땡땡 지역 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다음에 뭐 요 안에서 또 나눠가지고 실제로 조사한 사람은 일부 또 다른 사람이다 이런 얘기 없거든. 그냥 이 1000명을 그냥 다 조사를 해가지고 뭔가 어떤 데이터를 찾아내고 가설을 검증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 집단이, 리을 집단이 표본 집단이라고 봐주는 게 맞겠죠. 리을이 모집단이 아니라 표본 집단이 된다라고 바꿔주셔야 되겠다. 3번, 미음은 디귿에 대한 조작 적정에 해당된다라고 돼 있는데 미음이 정치 관련 기사 검색 횟수란 말이야. 정치 관련 기사 검색 횟수라는 게 분명히 가설에 뭔가 좀 더 추상적인 개념으로 제시가 돼 있을 거고,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이 정치 관련 기사를 검색 횟수를 몇 번을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에 한번 보자고. 가설이 정치 토론 수업 경험이 정치 관심도랑 관련이 있는 거란 말이지, 그렇지? 정치 토론 수업이라는 독립 변수가 고등학생의 정치 관심도라는 종속 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높일 것이다. 정치 토론 수업을 많이 해보면 할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설을 세워놨는데, 그러면 지금 정치 관심도라는 걸 정치 관련 기사 검색 횟수로
측정 가능하게 구체화시킨 게 맞냐? 원래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 측정 가능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정치 관심도란 표현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걸 데이터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 너 일주일에 뭐 정치 관련 기사 검색 몇 번씩 해?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맞죠. 그리고 정치 토론 수업 경험이랑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치 토론 수업 경험이라는 게 정치 관련 기사 검색 횟수로 조작적 정의가 될 리는 없다는 건 당연히 아실 겁니다.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잖아. 토론 수업을 경험해봤느냐 이거랑 정치 관련 기사 검색 횟수를 몇 번 했냐 이거를 똑같은 단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요거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겠다. 정치 관심도가 높으면 상식적으로 정치 관련 기사를 많이 찾아보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추론하시면 돼요. 그냥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수치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놨구나 라고 하면은 그걸 우리가 보통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부르게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4번 비읍은 실험 집단, 시옷은 통제 집단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비읍에 나와 있는 거 높은 집단, 낮은 집단 이렇게 돼 있는데 실험 집단이랑 통제 집단은 반드시 어떤 자료 수집법을 쓸 때만 나오게 되는 겁니까? 실험법을 쓸 때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실험법이야? 이거 실험법 아니야. 여기 보면 설문조사 했다고 돼 있잖아. 이거 지금 질문지법이라고. 질문지법에 해당되는 자료수집법을 사용을 했는데 거기서 실험집단이랑 통제집단이 나오는 건 불가능해요. 실험집단은 실험법에서 우리가 독립변수를 조작하는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애초에 자료수집법으로 실험법이 쓰이지 않았다면 실험집단도 통제집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읍이랑 시옷이랑 요거를 그냥 합쳐가지고 여기 땡땡지역 고등학생 1000명 전체를 잡으면 그냥 그건 표본 집단인 거고 설문조사에서 이 질문지법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조사하는 사람들을 합쳐놓은 거에 불구하고 이걸 실험집단, 통제집단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실험법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번 연구 결과 가설은 수용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가설이 뭐였는지 체크해봐야지. 정치 토론 수업 경험이 정치 관심도를 높일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 토론 수업을 많이 하면은 정치 관심도가 올라갈 것이다. 이게 지금 결과로서 검증이 돼야 되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수용이 돼야죠. 가설 그대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자료 분석을 해보니까 정치 토론 수업 경험 빈도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정치 관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대. 그러면 지금 이 가설대로 안 나온 거지. 만약에 가설대로 결과가 나오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 정치 토론 수업 경험 빈도수가 높은 애들이 낮은 애들에 비해 가지고 정치 관심도가 확실히 높은 통계적인 결과가 나와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은 수용된 게 아니라 기각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설로 세워놓은 그 관계성이 증명되지 않은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답 3번인 거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요. 3번 바로 넘어갑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거 지금 주제가 뭔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선지 슬쩍 보시면 주제가 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공식 조직의 개수, 이익 사회의 개수,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보면은 2-3단원에서 공부했던 우리가 이 집단과 조직이랑 관련된 문제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고요. 여기 실제로 여기 적혀 있는 거 갑이 발표한 내용의 공식 조직의 개수가 몇 개니, 이익 사회의 개수가 몇 개니 이거를 세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은 처음에 니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갑이랑 을이 얘기하는 집단이 어떤 것들인지를 그냥 체크하는 거라고 맨 처음에. 여기에 막 대학교 같은 거에 밑줄을 그어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공식 조직이니 이익사인 이런 것들 일일이 적어 나가는 건 되게 비효율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밑줄을 그어두고 확실히 집단과 조직들을 찾아가지고 밑줄을 그어두고 그 다음에 선지를 확인하면서 공식 조직은 몇 개인지 이런 걸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교 있고요. 갑이 얘기하는 것 중에 가족 있고요. 가족도 집단이니까 식품 회사 있고요. 사내 등산 동호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개의 집단이 갑이 얘기하는 얘기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을 같은 경우에는 환경 관련 시민단체 그리고 인터넷은 집단이 아니니까 날아가고 게임 취미 활동으로 그냥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게임 동호회라는 거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걸 2명 이상의 사람들이 소속감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상호작용하는 집단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을은 2개밖에 안 나와 있어 집단이. 기억. 갑이 발표한 내용에 있는 공식 조직의 개수는 3개이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여기서 공식 조직 개수 세보면 되죠. 대학교 공식 조직 맞습니다. 대학교가 왜 공식 조직인지는 쌤이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 과위체, 분업, 공통. 쌤이 맨날 개념 설명할 때 해주는 거죠. 공식 조직은 과업 달성을 목적으로 위계와 체계가 있고 분업이 이루어지며 공식적인 규범으로 통제되는 집단이다. 라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기억하시면서 만약에 대학교가 왜 공식 조직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저스트디스 개념 완성에서 2-3단원을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그 내용에서 쌤이 자세하게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해놓고 기본적으로 외워주긴 해야 돼.
사실 대학교 딱 보자마자 당연히 공식 조직이지 라는 식으로 나올 정도로는 외워져 있어야지 이런 문제를 무난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매번 공식 조직의 특징들 기억하고 대학교에 그걸 적용해보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행위고 공식 조직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시들은 그냥 외워두셔야 됩니다. 대학교, 회사, 군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시민단체라든지 이익집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공식 조직에 해당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공식 조직 하나 있고요. 가족은 공식 조직 아니죠. 왜냐면 가족은 공식 조직을 떠나서 애초에 이익사회가 아니고 공동사회에 해당되는 거니까. 식품회사는 당연히 공식 조직 맞고요. 사내 등산 동호회는 회사라는 공식 조직 안에서 만들어진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친목 집단인 비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공식 조직에 해당 안 됩니다. 그럼 갑이 발표한 내용에 있는 공식 조직 개수는 3개가 아니라 2개예요. 대학교랑 식품회사. 그러니까 날려주고. 는 을이 발표한 내용에 있는 이익사회 개수는 2개이다. 이익사회랑 공동사회 구분할 때 쌤이 어떻게만 구분하라 그랬습니까? 이익사회는 인위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야 뭉쳐 빡 이렇게 해가지고 뭉친 집단이고 공동사회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끼리 만나다 보니까 스르륵 하고 생겨난 애들. 가족, 또래 집단, 지역사회 뭐 이런 애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을이 발표한 내용에 있는 이익사회 개수를 세보면 환경 관련 시민단체는 스르륵 생긴 게 아니죠. 우리가 공익을 한번 추구해보자 이러면서 야 뭉쳐 빡 이렇게 해가지고 뭉친 이익사회란 말이야. 게임 동호회도 마찬가지로 야 우리 지금부터 친목을 다지면서 게임을 한번 즐겨볼까 라고 얘기하면서 뭉쳐 해서 빡 만들어진 말하자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이익사회에 해당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2개가 맞다고. 둘 다 이익사회이기 때문에. 디귿 갑이 발표한 내용에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을이 발표한 내용에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보다 적다. 갑이 발표한 내용에 있는 자발적 결사체 개수 찾아보면 됩니다. 대학교는 자발적 결사체 아니야. 그냥 공식 조직이기만 하지.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공식 조직인 애들이랑 그냥 공식 조직이기만 하는 애들이랑 구분하는 법을 쌤이 종종 개념 완성 시간에서 얘기를 해줬었죠. 대학교 같은 곳들, 기본적으로 대학교를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학생들이 맞지만 그 안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단 말이지. 대학교에 있는 이제 공무원분들, 소위 말하는 대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분들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지. 그런 분들 입장에서 대학교는 사실상 회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결사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발적 결사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기의 신념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만든 집단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 돈 같은 거 받지 않아도 강요 같은 거 없어도 내가 돈 벌어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목적이 없이도 그냥 내 의지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만든 곳이 자발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대학교는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 없어서 탈락. 가족은 공동사회라서 애초에 이익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 결사체는 무조건 이익사회니까 공동사회라서 탈락. 식품회사도 당연히 회사원들이 구성하는 곳이고 회사원들은 돈 안 받으면 회사 안 나오잖아. 돈이라든지 경제적 목적이라든지 의무라든지 강제라든지 이런 거 없이 나와야 되는 곳이 이제 자발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식품회사도 탈락. 사내 등산 동호회는 자발적 결사체 맞지? 사내 등산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이고 원래 비공식 조직이 다 자발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 쌤이 2-3에서 그려줬던 거 생각해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사내 등산 동호회만 자발적 결사체란 말이야. 을이 발표한 내용에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도 한번 세봅시다. 환경 관련 시민단체, 게임 동호회 둘 다 자발적 결사체야. 원래 시민단체라는 게 공식 조직이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되는 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자발적 결사체 벤 다이어그램이랑 공식 조직 벤 다이어그램 사이에 있는 이 친구들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자발적 결사체 맞고요. 게임 동호회 같은 경우에도 자발적 결사체 맞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친목 집단이라고 봐야죠. 딱히 비공식 조직은 아니고 그냥 요 바깥에 있는 일반적인 친목 집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개수가 2개. 둘 다 자발적 결사체. 그러면 한 개는 2개보다 적다. 이렇게 돼서 정답 3번으로 나오고 리을 갑과 을이 발표한 내용에 있는 비공식 조직의 개수는 2개이다. 비공식 조직 어디 있어? 사내 등산 동호회 요거 비공식 조직이고 나머지는 없어요. 게임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이 아니야. 회사 내에 있는 게임 동호회가 비공식 조직이지. 학교 내에 있는 게임 동아리가 비공식 조직이지. 공식 조직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언급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공식 조직이라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2개까지 안 됩니다. 그냥 저기 위에 나와 있는 사내 등산 동호회 1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정답 3번인 거 무난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다음 문제 4번. 일탈이론 가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에서 다는 머튼의 아노미론, 차교론, 낙인이론 이렇게 친절하게 주제도 미리 알려줬어요. 가부터 빠르게 봅시다. 이 문제 되게 쉽게 나와가지고 사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일탈 이론이랑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이나 단어들만 기억하고 있어도 무난하게 풀 수 있게 나왔더라고. 어떤 청소년이 실수로 사소한 일탈 행동을 한 후 이거 1차 일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소한 일탈 행동 1차 일탈.
이러한 행동이 누리소통망 서비스를 통해 알려지고, 누리소통망 서비스란 게 SNS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건데, SNS를 통해 가지고 알려지고 비난받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의미 부여가 되고, 그가 속한 집단에서 일탈자로 규정되어 버리고 부정적 자아 정체성으로 낙인 찍히고, 넌 범죄자야, 넌 쓰레기야, 이 사소한 1차 일탈에 이어가지고 공격을 막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일탈자로 규정된 청소년이 부정적 자아 정체성을 내면화한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일탈 행동을 저지른다. 이게 2차 일탈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1차 일탈에 이어가지고 차별적인 제재를 당하거나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거나 이래가지고 2차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낙인 이론이라고 무난하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부자들은 인터넷상에 자신이 가진 부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며 이를 과시한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는 이러한 부자들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지만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한다. 요거 가지고 뭘 꺼내야 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은 대부분이 대학교에 가고 싶다는 대부분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보통 문화적 목표라고 부릅니다. 문화적 목표. 사회적으로 대다수가 추구하는 목표. 문화적 목표. 이건 부자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든 중산층이든 모두가 추구하는 목표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말하자면 기회가 차등 분배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거나 아니면 빈곤층만 있는 지역들에 살아가지고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기회가 되게 적게 태어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수단을 가지지 못하는 거야. 합법적으로는 도저히 이 문화적 목표인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달성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는 거야? 목적과 수단의 괴리가 발생한다고. 문화적 목표를 나도 추구하고 싶지만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그걸 달성하기가 불가능할 때 개인들은 일탈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문화적 목표를 추구하려고 하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목적과 수단의 괴리를 딱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얻고자 일탈 행동을 저지른다. 이거는 전형적인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랑 관련된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목적과 수단의 괴리.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범죄를 일삼는 커뮤니티 회원과 교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끝났어, 사실상. 범죄를 일삼는 커뮤니티 회원과 교류한다. 얘기가 딱 나와버리는 순간, 나쁜 놈들이랑 어울리고 있구나. 범죄 집단이랑 차별적으로 교제하고 있구나. 라는 얘기가 따라 나오면서 차교론으로 찾아내야 되겠죠. 이후 그들과의 상호작용이 빈번해진 청소년들은 범죄 기술,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 이런 것들 다 차교론에서 아주 대표적인 개념, 단어들로 제시하는 것들이죠.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라든지, 혹은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인 가치관이라든지, 혹은 범죄 동기의 내면화라든지 이런 표현들 쓰잖아, 차교론에서. 그걸 습득해가지고 범죄를 계속 저지르게 되고, 말하자면 범죄를 사회화하게 되는 거지. 범죄를 학습하게 되는 거지. 차교론에 해당됩니다. 낙인이론 차교론 이렇게 가는 거고요. 1번, 낙인이론은 차별적인 제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맞지? 낙인이론 같은 경우에는 차별적으로 제재받는 게 되게 강력한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단 말이야. 똑같이 사소한 일탈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애들한테는 제재를 하지 않고 어떤 애들한테는 되게 강력한 제재라고, 그러면 강력한 제재를 받은 입장에서는 왜 나만 차별해? 왜 나한테만 부정적으로 낙인 찍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게 부정적 자아 정체성에 내면, 그래 난 쓰레기야, 난 범죄자야, 그러니까 니들이 원하는 그 범죄 내가 한 번 더 저질러주지, 이러면서 흑화한다고 말하자면. 낙인 이론은 결국은 흑화에 관련된 이론이니까. 2번,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본다. 있다고 보죠?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보는 이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낙인 이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딱 외워주셔야 되고요. 이건 낙인 이론이랑 관련된 선지라는 거. 3번, 차교론은 일탈 행동 자체보다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중시한다.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일탈 행동 그 자체의 객관적인 속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역시 낙인 이론이에요. 차교론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낙인 이론이야말로 일탈 행동 그 자체보다는 그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 똑같이 객관적인 일탈 행동을 저질렀는데도 어떤 사람한테만 차별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그런 사회적인 반응이 일어날 때, 혹은 특정 사람에게만 부정적 낙인을 강력하게 찍는 그런 사회적 반응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이 흑화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결국 낙인 이론이기 때문에 이 선지는 전형적인 낙인 이론에서 많이 나오는 선지로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되는 표현. 4번, 가하는 낙인 이론은 차교론과 달리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 행동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이거 차교론 얘기하는 거잖아. 위치 바꿔줘야 돼. 차교론이야말로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서 나빠진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착한 애들이랑 교류해야 된다. 범죄 집단 말고 정상 집단이랑 교류하면은 이 사람들이 새롭게 재사회화가 돼가지고 범죄 문화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차교론이 주장하는 걸로 바꿔주셔야 되고. 5번,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차교론은 모두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 행동을 학습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일탈 행동의 학습이란 표현이 나오면요, 이건 100% 차교론만 하는 얘기입니다. 배운다.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면서 배운다.
맹모 삼천지교라든지 근묵자학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다 차교론과 관련이 있는 표현이고 학습, 사회화를 통해서 범죄를 배우게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그냥 무조건 차교론으로 잡아주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다만 해당되고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연구윤리랑 관련된 문제. 사실 연구윤리랑 관련된 문제도 되게 어렵게 낼 수도 있어, 사실. 실제로 이번에 수능에서 되게 어렵게 나왔었고 작년 9월에서도 꽤 어렵게 나왔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연구윤리 태도랑 관련된 문제는 좀 긴장하면서 보시긴 해야 돼요.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순식간에 내용들을 잘못 읽거나 아니면 맥락들을 빠뜨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틀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쌤은 개인적으로 이걸 풀 때 여기 선제 하나하나 보는 것보다는 천천히 전반적으로 쫙 읽어보면서 꼼꼼하게 그러면서 요 중에서 잘한 건 뭔지 잘못된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가기를 좀 더 권장하는 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연구자 갑은 땡땡 장르 음악 청취와 암기력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에 연구 목적 등 연구 관련 정보를 모두 공지하고 이거 좋은 겁니다. 그죠? 연구 관련 정보를 연구 대상자들한테 다 알려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 연구윤리 태도에 적합한 행동이에요. 성인 연구 대상자 80명을 모집했어. 갑은 자원한 80명에게 그치? 동의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 자원했다라는 표현 자체가 내가 스스로 원해가지고 지금 실험에 지원한 거니까 동의는 기본적으로 받은 것이고 이것도 좋은 거죠. 잘한 거죠. 일주일 동안 매일 1시간씩 정해진 장소에서 땡땡 장르 음악을 들으며 무작위로 조합된 단어를 암기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연구 대상자들이 음악 청취로 해서 두통을 호소하니까 그리고 실험 참여 중단을 요구하니까 아, 나 머리 아파. 나 더 이상 이 실험에 참여하기 싫어 라고 얘기하니까 갑은 그들을 즉각 실험 참여에서 제외하였다. 아주 잘한 거 그지? 일단 사전에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나 더 이상 실험에 참여하기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을 연구에서 빼주는 거 이런 것들도 말하자면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거랑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자원 받는 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나 사실 이 연구에 참여하기 싫었어. 나 지금에 살짝 문제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연구에 참여하기 싫어라고 하면 빼주는 게 맞는 거야. 되게 적합한 연구윤리 태도고 갑은 자료 분석 과정에서 가설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자 암기력 점수가 높게 나타난 데이터만 골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거 문제 많죠. 암기력 점수가 높게 나타난 데이터만 골라. 이거 문제 많습니다. 왜? 아니 가설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지멋대로 데이터를 막 빼고 막 그러면 안 되지. 이건 데이터를 조작한 거란 말이야. 특정 데이터를 배제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자의적으로 선별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건 당연히 연구윤리 태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연구 대상자들의 이름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이건 잘한 거야. 그치? 개인정보를 제외한 거는. 원래 익명성을 보장하는 게 연구윤리 태도에서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 제외한 건 잘한 거고 음악 관련 기업이 금전적 보상을 제한하며 갑이 수집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갑은 이를 거절했다. 그지? 금전적 보상을 제한하면서 자료를 막 넘겨달라고 그러는데 기업에다가 그냥 자료를 넘겨버리고 이러는 태도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제 현실에서는 연구자들이 어느 정도 돈을 받고 기업들이랑 협업을 하고 이런 경우가 꽤 많지만 이 사회문화라는 과목 안에서 연구윤리 태도에서는 학술적인 내용은 기본적으로 학술적으로만 다루는 게 좀 더 맞기는 해요. 특정 기업한테 돈을 막 받아가지고 자기가 연구한 학술적인 데이터를 막 넘겨버리고 이런 태도는 기본적으로 연구윤리 태도에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좀 기억을 하고 가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건 이 부분밖에 없단 말이야. 특정 자료를 선별해가지고 하게 된 거. 한번 보자고. 다른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도용한 그런 건 없죠. 뭐 표절하고 막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은 적이 없죠.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했습니다. 분명히 해서. 개인정보를 제외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수집한 자료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유출하였다. 유출할 수도 있었는데 거절했단 말이야, 지금. 돈을 받고 지금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기업들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받으면서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데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넘겨버릴 수도 있었는데 거절을 해버렸기 때문에 유출한 적이 없다라고 해야 되고 4번 자료를 자의적으로 지멋대로 선별해가지고 결과를 왜곡한 게 맞지. 여기 보면 가설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니까 가설에 부합되도록 인위적으로 자료를 슉슉 빼가지고 보고서에 썼단 말이지.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5번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합니다. 자원한 사람들만 뽑았고요. 뭔가 실험 중단을 요청하면은 즉각 실험 참여에서 제외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를 잘 보장하였다라고 바꿔주는 게 맞겠어. 그렇게 되면 정답은 4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6번 넘어가 보면 자료 수집 방법이랑 관련된 문제예요. 여기는 이제 맨 위에부터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주제를 알고 들어갈 수 있고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이렇게 나온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A, B, B, C 여기 해가지고 해당 자료 수집 방법이 활용된 사례라고 지금 적혀 있단 말이지. 여기서 겹치는 애가 있잖아. 지금 B가 겹친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도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난 자료 수집 방법이 당연히 B겠죠.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어떤 자료 수집법이 나타나는지 빠르게 찾아서 적어주시면 돼요. 답은 에듀테크 수업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보고자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땡땡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참관하여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참관이란 게 뭐야? 참여해서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같이 가가지고 수업 같이 들으면서 이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거 우리가 알고 있는 참여관찰법이라는 자료 수집법이죠. 해당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리 작성한 문항지를 배포해가지고 에듀테크 수업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문항지를 배포해가지고 이 종이에 적은 설문지 같은 걸 줘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참여관찰법 플러스 질문지법까지도 들어가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보자고. 을은 에듀테크 수업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에듀테크 수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교사 200명한테 구조화된 문항을 제시하여 응답을 구하였다. 구조화된 문항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질문지법이야. 원래 문항이란 걸 제시해가지고 이것저것 질문을 던지는 거는 크게 질문지법 아니면 면접법인데 면접법은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이기 때문에 비구조화된 문항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질문지법 같은 경우는 양적 연구의 자료 수집법이기 때문에 구조화되었다. 표준화된 질문지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구조화된 문항이라는 표현을 보고 질문지법이라는 거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질문지법이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가 있고 일부 응답자들과 에듀테크 수업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기록하였다. 그럼 면접법이지 뭐. 실제로 인터뷰를 했다는 거니까. 대화를 나눴다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B가 질문지법이다.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겹쳐서 나오는 거. 순서대로 A가 참여관찰법, B가 질문지법, C가 면접법이라는 거 금방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겹쳐서 나오는 것만 B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무난하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1번 참여관찰법은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를 확보하기 용이하다. 당연하죠. 원래 참여관찰법의 아주 대표적인 표현으로 실제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완전히 시그니처 워드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성 혹은 생생한 자료 이런 표현 나오면은 무조건 참여관찰법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소 생활하는 모습, 평소에 그 사회문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그 상황에 가가지고 옆에서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면서 기록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담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2번 질문지법은 양적 자료보다 질적 자료의 수집에 적합하다. 질문지법은 양적 연구의 자료 수집법입니다. 그러니까 질적 자료보다는 양적 자료의 수집에 적합할 거고요. 3번 면접법은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를 수집하기 용이하지 않아.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건 질문지법이라고 원래. 면접법이라는 건 일일이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문지를 착착착착 나눠주고 한꺼번에 쫙 수합해오는 질문지법에 비해 가지고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기에 불리하고 질문지법이야말로 굉장히 많은 수의 1000명, 10,000명 단위로 사람들의 엄청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구조화된 자료 이런 표현도 질문지법, 양적 연구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참여관찰법은 질문지법에 비해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기에 용이하지가 않아. 질문지법이 훨씬 더 통계적으로 다루기 유리하지. 질문지법이야말로 구조화된 문항으로 수치화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고 참여관찰법은 원래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법이기 때문에 통계랑 크게 관련이 없다고. 그냥 한 명 한 명의 삶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의 감정이라든지 내면 세계를 관찰하는 데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통계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5번 질문지법은 면접법에 비해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정서적 교감이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질적 연구입니다. 양적 연구는 정서적 교감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질적 연구,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에서 정서적 교감, 정서적 유대감 이런 개념 친해져야지 이 사람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을 테니까 정서적 유대감을 되게 중시하게 되는 건 결국 질적 연구고 이 질적 연구 중에서도 면접법이라는 자료 수집법이 특히 라포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사람이랑 친해져야 돼, 감정적으로 유대감이 있어야 돼 이런 단어를 쓰면서 유독 더 많이 강조하는 편이에요. 사실 참여관찰법이나 면접법이나 둘 다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그러면 둘 다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인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7번 넘어갑니다.
교사가 제시하고 있는 떴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나오면은 뭐랑 뭐가 나오는 거야? 실제론이랑 명목론이 나온다는 거 정도는 확실히 외워둬야 된다고. 실제론이랑 명목론을 다루는 이 주제, 소단원의 제목 자체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실제론과 명목론이 일단 문제로 나오겠구나라는 걸 감안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의 입장이 실제론 아니면 명목론 둘 중에 하나겠죠. 금방 찾아봅니다. 각각의 돌은 돌덩이에 불과하지만 이를 쌓아 만든 피라미드는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야. 그냥 돌의 총집합이 아니라 이 시대의 건축 기술과 권력 구조를 담고 있는 거대한 문화유산이 된다고. 그냥 돌들을 쌓아 올리면은 그게 그냥 돌의 집합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문화유산이 된다라는 게 어떤 느낌이겠어요? 개인, 사회라는 이 존재가 그냥 개인들을 그냥 단순히 합쳐놓은 총합이 아니라 뭔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것이 된다라는 전형적인 실제론적인 논리입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도 이와 같아서 한 번 더 친절하게 얘기해줘요. 사회는 개인의 총합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독자적 실체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그 실제론이죠. 사회는 실제로 개인의 외재에서 존재한다. 개인의 총합 그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실제론이죠. 기억, 사회는 구성원에게 외재성을 갖는다. 사회는 개인 밖에 존재하면서 개인을 지배할 수 있는 어떤 독립적인 실체야. 단순히 개인들이 모여있는 상태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외재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전형적인 실제론적인 선지입니다. 니은 개인은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 이 구조화된 행동이라는 표현을 잘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를 설명할 때 되게 예시를 써가지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회 구조가 학벌주의적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이야.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경쟁을 요구하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라고 해서 안 그렇겠느냐마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교육 시스템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더 경쟁을 빡세게 요구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약물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구조화된 행동이에요. 사회 구조에 의해서 명령받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가 개인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사회 중심의 이론은 뭐냐? 실제론이죠. 명목론은 개인 중심의 이론, 개인의 능동성, 주체성 이런 걸 강조하고 실제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회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지배당하는 개인을 묘사하기 때문에 이것도 전형적인 실제론 선지. 사회가 개인을 지배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죠. 디귿,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개인의 능동성을 중시한다. 이거 명목론 선지고요. 그렇죠? 개인 중심으로 가는 거. 사회의 속성은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있다. 사회는 별거 아니야. 개인의 총합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명목론에 해당되는 선지이기 때문에 정답 1번 기억 니은 되는 거 무난하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쌤이 이거 문제 정답 얘기할 때만 지금 계속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 무난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 무난하거든, 문제 자체가. 여기까지만 봐도 어렵다고 할 만한 문제가 진짜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개념만 잘 외워뒀다면 무난하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문화 변동이랑 관련된 얘기고 아래쪽에 선지를 쓱 보면은 강제적 문화적 변이니 간접 전파니 발견이니 문화 동화니 문화 융합이니 이런 게 적혀 있으니까 아 오케이 이 글을 한번 꼼꼼하게 글이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 이 글이 되게 길면은 쌤이 선지 하나하나씩 보면서 나라별로 뭐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라고 했을 거야. 근데 요 정도로 짧은 글이면은 사실은 하나하나 미리미리 확인을 해보고 글 전체를 보면서 뭐 동화가 나타나는지 융합이 나타나는지 이런 거 체크해 보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쌤은 그렇게 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글의 제시문의 길이를 보면서 제시문 길이가 너무 길어서 한 번에 보기가 어려우면은 선지 보면서 하나씩 찾아보기. 제시문 길이가 짧으면은 금방 정리해버리고 선지를 풀어보기. 이렇게 가면 좋겠어요. 갑국의 전통무예 A가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게 되면 중요하죠?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졌다고. 그럼 이게 뭐야? 사람의 직접적인 대면 접촉으로 이루어진 문화 전파가 아니라 어떤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정확히는 인터넷이라는 뉴미디어, 대중매체를 통해 가지고 넘어가게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간접 전파라고 부르게 된다고. 갑국에서 을국으로 외재적 요인으로서 간접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을국에서 나타난 간접 전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갑국에서 나타나는 건 아니죠. 갑국에서 지금 을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화를 받는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을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A를 수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이 문화라는 게 간접적으로 전파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후 A는 을국의 전통무예 B와 함께 아 전통무예 B도 있었구나. 을국에서 보편적으로 수련하는 무예 중 하나가 되었다. 간접 전파를 통해 가지고 A가 넘어왔단 말이야. 근데 을국에 원래 있던 그 전통 무예랑 이 넘어오게 된 A랑 함께 사이좋게 잘 있단 말이야. 둘 다 수련하고 사람들이 그냥 이쪽에서 수련하고 있고 저쪽에서도 다른 무예 수련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간접 전파를 통해 가지고 뭐가 나타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문화 병존이 나타났다. 다른 말로 문화 공존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원래 있던 거 외부에서 넘어온 거 같이 사이좋게 있어. 그럼 병존 공존이죠.
한편 병국으로 이민을 간 갑국 사람들은 A를 가르치는 도장을 운영하며 병국 사람들에게 A를 전수하였다. 여기다가 병국에다 밑줄 딱 그어주고 여기서 뭐가 나타난 거야? 사람들이 갔다고. 사람들이 이민을 가가지고 A를 가르쳐줬다고. 그래서 병국 사람들한테 직접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대면 접촉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알려준 거라고. A라는 무예를. 우리는 이런 걸 직접 전파라고 부르잖아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전파된 거. 문화를 제공하는 사회와 수용받는 사회 간의 사람들 간의 대면 접촉을 통해서 문화가 넘어간 거. 이후 병국에서는 병국 고유의 무예 C에 A가 접목된 새로운 무예 D가 만들어졌다고. 원래 병국 고유의 무예 C가 있었는데 외부에서 넘어온 A랑 합쳐진 거잖아. 이 정체성이라는 게. 그래서 새로운 제3의 문화가 탄생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문화융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까지 정리하면은 이제 별건 없습니다. 1번, 을국에서는 강제적 문화접변이 나타났다. 강제적 문화접변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강요하거나 협박해가지고 억지로 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어야 돼.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 있죠. 그냥 알아서 자기들이 수련하는 거고 수련 받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싹 다 자발적인 문화접변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따로 강제적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다면 그냥 자발적인 문화접변으로 봐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2번, 을국에서는 간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특히 여기서는 좀 더 명확하잖아. 이게 인터넷 동영상을 보면서 A를 스스로 수련하는 사람들이잖아. 어딜 봐도 이 사람들이 강요받아가지고 지금 문화를 수련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은 그럼 그냥 자발적인 문화 접변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2번, 을국에서는 간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나타났지? 간접 전파해가지고 문화 변동이 문화 병존의 형태로 나타났단 말이야. 원래 없었던 무예인 A라는 게 이 나라에 들어와서 전통 무예 B와 함께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건 문화가 바뀌는 거 당연히 맞고 외대적인 요인인 간접 전파를 통해 가지고 바뀐 거 맞죠. 그러니까 문화 접변이라는 게 일어났다.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3번, 병국에서는 자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었다. 자문화 정체성이 상실되려면 문화 동화가 나타나야 돼요. 외부 문화가 나타나가지고 들어온 다음에 원래 있던 문화를 날려버리는. 다시 말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 문화 변동 나타난 적 없기 때문에 탈락. 자문화 정체성이 상실된 적 없다. 4번, 병국에서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융합이 나와 있잖아. 근데 문화 융합이라는 게 애초에 자문화 정체성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고. 물론 새로운 무예인 D가 만들어졌지만 이 새로운 무예 D 안에는 원래 있던 전통적인 무예 C의 정체성도 함께 들어가 있고 외부에서 넘어온 A의 정체성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문화 정체성이 전혀 상실됐다고 볼 수 없는 거죠. 4번, 병국에서는 발견으로 인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발견이 어디 있어? 설마 이거 말하는 거야?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졌다? 아니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외부에 있던 문화가 넘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발견이라고 하려면은 그냥 우리 사회 안에서 원래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존재하고 있던 걸 뿅 하고 발견해야 되는데 원래 무예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이런 무예가 있네 발견한 그런 케이스가 아니란 말이야. 외부에서 넘어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혀 발견이랑 상관없다라고 봐야 되고. 5번, 을국에서는 문화 동화, 병국에서는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을국에서 문화 융합이 아니라 병존이 나타났기 때문에 탈락. 병국에서 문화 융합이 나타난 건 맞음. 이렇게 해가지고 5번 선지로 날려주면 답은 2번이다 라고 결론이 내려지게 되겠죠. 9번입니다. 드디어 좀 해볼 만한 문제가 나왔구만. 계층 이동이랑 관련된 문제죠. 계층 비율이랑 관련된 문제죠. 표는 각국의 계층 구성 중에 세대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계층과 세대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계층과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계층, 이렇게 두 개의 구성 비율을 알려주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거 기억해놔야 되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각각 다이아몬드형, 모래시계형 중 하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부모는 확실하게 피라미드가 맞아요. 근데 부모 세대랑 자녀 세대는 다이아몬드거나 모래시계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얘가 다이아몬드 매는 피라미드고 얘가 피라미드 매는 다이아몬드고 뭐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단 계층은 상중 하로만 구분되고 조부모 세대의 하층 비율과, 이거 중요하지, 조부모 세대의 하층 비율과 자녀 세대의 하층 비율은 같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당연히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거일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 둘씩 정리를 해 나가 봐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문제를 풀려면 여기 뭐 상층 비율, 중층 비율 이런 거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조부모 세대, 부모 세대, 자녀 세대가 조부모, 부모, 자녀 세대 아래쪽에 표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상, 중, 하의 비율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적어두면서 정리를 해두면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깔끔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부모 세대가 피라미드형이라는 걸 알면은 상중하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피라미드형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계층이 뭐야? 하층이란 말이야. 하층이 60%라고 그냥 적혀 있는 거잖아. 여기 60 이렇게 딱 적어주면 돼요, 바로. 피라미드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계층이 뭐야? 상층이란 말이야.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니까. 상층이 10%다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상층이랑 하층이랑 합치면 60%, 10% 해가지고 70%네?
그러면 중층이 몇 프로 나머지 차지해야 되겠어? 30% 차지해야 된단 말이야. 어차피 다 합치면 100%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가 30% 적어주면 조부모는 완성이 된 거란 말이지. 부모 세대랑 자녀 세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일단은 조부모 세대의 하층 비율과 자녀 세대의 하층 비율이 같다 그랬어요. 조부모 세대의 하층 비율 60%고 자녀 세대의 하층 비율도 그러니까 60%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녀 세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계층의 구성 비율이 60%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자녀 세대에서 하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가 다이아몬드가 될 수가 있어? 될 수가 없지. 왜냐면 다이아몬드는 중층이 제일 많아야 되거든. 근데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계층이 하층이라는 건 자녀 세대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모래시계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세대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모래시계다라고 확정을 지어주면 된다고. 그럼 부모 세대가 다이아몬드일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계층 구성 비율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녀 세대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계층의 구성 비율이 10%라고 돼 있는데 그 중층이겠죠, 당연히. 모래시계에서는 중층이 제일 낮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10% 적어주면 되고요. 합쳐서 70%니까 상층이 나머지 30%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주면 되겠네. 부모 세대도 똑같이 하면 돼요. 여기 다이아몬드로 확정이 낮기 때문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 다이아몬드에서 중층이니까 중층이 50% 차지하겠구나.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계층의 구성 비율이 25%인데 그럼 상층에 적어야 되나요? 하층에 적어야 되나요? 모르지 않나요? 다이아몬드에서는 상층이 낮은지 하층이 낮은지 모르니까 왜 몰라? 여기가 50%고 상층이든 하층이든 25%를 차지하게 되면은 나머지도 25% 차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얘가 50% 차지하면은 상층이랑 하층 합쳐서 50% 나옵니다. 근데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애가 얘든 아니면 얘든 어차피 여기 25%를 적어도 얘가 25%가 되고 여기 25%를 적어도 얘가 25%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둘이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50%가 딱 있고 나머지 50%를 25%씩 반씩 나눠 먹는 구도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문제 푸는 거 무난합니다. 1번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조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에 비해 사회 통합에 불리하다. 부모 세대가 다이아몬드란 말이야. 조부모 세대는 지금 피라미드란 말이야. 사회 통합에 유리한 건 뭐예요? 다이아몬드란 말이지. 중층 비율이 가장 낮은 다이아몬드가 무조건 사회 통합에 유리하단 말이야. 탈락시켜주고. 2번 어차피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혹은 사회 구조가 안정적이다, 아니다. 이런 거 뭐만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까? 중층 비율이 나머지 애들보다 많냐, 적냐로 판단하는 거예요. 중층 비율이 나머지 애들보다 큰 이 부모 세대의 다이아몬드형이 당연히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번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보다 계층 양극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계층 양극화가 제일 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구성 비율은 뭐야? 모래시계란 말이지. 양극화. 양쪽 끝으로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쫙 나타나는 거. 근데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고 자녀가 모래시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랑 자녀랑 위치 바꿔줘야지. 자녀가 오히려 계층 양극화의 가능성이 되게 높고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3번 자녀 세대에서 상층의 비율 몇 프로야? 자녀 세대 상층 비율 30%. 부모 세대에서 중층 비율 몇 프로야? 50%. 30%가 50%보다 크다? 적다. 4번 중층의 비율은 조부모, 부모, 자녀 세대 순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중층 비율은 30, 50, 10순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증가하고 있지 않죠. 그죠? 30, 50, 10으로 여기 마지막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순으로 갈수록 증가한다라고 당연히 볼 수 없는 거고. 5번 자녀 세대에서 중층 대비 하층의 비율은 이거 분수로 만들어주면 되죠. 자녀 세대에서 중층 대비 상층이 중층 대비 하층이니까 10분의 60 해주면 된다고. 그러면은 그냥 6이잖아. 10분의 60이니까. 조부모 세대에서 상층 대비 하층의 비율. 원래 대비란 단어가 붙으면 앞에는 분모, 뒤에는 분자입니다. 상층분의 하층, 조부모 세대에서 해주면은 상층분의 하층 똑같이 10분의 60이잖아. 같다라고 하는 게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겠죠. 정답 5번 결론납니다. 10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 중 다음 갑진술에 해당하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답란에 한 가지만 쓰시오라고 돼 있고 옳은 답을 쓰면 1점, 틀린 답을 쓰면 빵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그나마 약간 여러분들의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것도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유형은 아닙니다. 이런 느낌으로 나왔던 문제 중에서는 꽤 쉬운 편이에요. 기, 갈, 쌍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지. 그거랑 관련해가지고 헷갈리지 않게 그냥 바로바로 특징들을 잡아주면 돼. 이거 사회문화 현상을 미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뭐야? 상상론이잖아, 상상론. 거시적 관점이 기능론, 갈등론이니까. 근데 점수가 1점이니까 답란에 정확하게 적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럼 기억에 상상론을 잘 적었으니까 1점이 나왔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주관적 상황 정의에 기초한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이것도 상상론이잖아. 상황 정의라는 단어 혹은 생활세계라는 단어는 상상론의 시그니처 워드란 말이야. 그러니까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미시적으로, 그리고 개인들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상황정의나 생활 세계를 들여다보는 상상론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답란이랑 점수가 둘 다 비어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만약에 여기다가 기능론을 적어놨으면 빵점일 거고, 갈등론을 적어놨으면 틀렸으니까 빵점일 거고, 상상론을 적어놨으면 1점일 거고 뭐 그럴 겁니다. 그거는 이따가 문제에서 어떻게든 알려주겠죠. 가정을 해주겠죠. 넘어가고, 사회제도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의 재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지배와 피지배 관계,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억압하는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재생산하기 위해서 사회제도가 있고 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갈등론의 시각이죠. 전형적으로. 그러면 여기 점수가 1점이기 때문에 리을에다가 갈등론 잘 적어줬겠구나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에는 기능론으로 적어가지고 맞췄기 때문에 가에는 정확하게 기능론이랑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다까지 결론 내리면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기억은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상상론이요? 아니요. 사회 유기체에서는 원래 기능론의 기반 이론입니다. 그렇죠? 상상론이랑 상관이 없으니 탈락. 니은이 상상론이라면 디귿은 0점이다. 니은이 상상론이라면 정확하게 이선지에 맞는 걸 적었으니까 1점이 돼야 되겠지. 0점이 아니라 1점이 돼야 된다. 디귿, 리을은 갈등론인데 갈등론은 갈등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본다. 맞아요. 갈등론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대립에 의해 가지고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억압하는 구도를 피지배층이 참다 못해서 발생하는 저항, 그런 걸 갈등이라고 표현하고, 그런 갈등이라는 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갈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사회를 좀 더 개선시키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의 가장 급진적인 변화 방식이 혁명이라고 규정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는 갈등론을 이해하고 있다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선지. 리을, 가에는 기능론 관련 내용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 전형적인 기능론 얘기잖아. 조화, 안정, 균형, 각각의 사회 요소가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면서 유기체 같은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거 당연히 기능론의 선지로서 저기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럼 정답은 5번 디귿 리을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0번까지 딱 풀어보게 된 거죠. 자, 바로 이어서 11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사회변동의 방향을 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사회변동의 방향을 보는 관점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진화론과 순환론이 나오거든요. 사회변동을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나오면은 그럴 때는 이제 기능론이랑 갈등론이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런데, 보통은 사회변동의 방향을 보는 필자의 관점 혹은 이론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게 진화론, 순환론이라고 보고 들어가면 돼요. 어떤 학자들은 문명이 고대, 중세, 근대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본다. 이는 서구의 역사를 기준에 놓고 보는 시각이다. 이게 일정한 방향성이라는 거는 그래프로 따지면 요런 그림을 의미하거든요. 항상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 이건 전형적인 진화론의 그래프고, 진화론이라는 게 원래 서구 중심주의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진화론을 만든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이 진화론이라는 게 나중에 그래서 제국주의의 기반이 되는 이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근데 이 글쓰리는 우리는 이와 같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명은 나무에 잎이 나고 꽃이 핀 후 열매를 맺고 시들어가는 과정이 반복되듯이 일련의 과정이 되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무에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거는 발전하는 것일 거고, 열매를 맺고 나서는 시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문명이 쇠퇴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발전하고 쇠퇴하는 과정이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되풀이된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는 그래프로 따지면은 이런 거겠죠. 발전했다가 쇠퇴했다가 발전했다가 쇠퇴했다가 되풀이, 이런 식으로 주기적인 발전과 쇠퇴의 반복 양상을 설명하는 거는 순환론이기 때문에 문명은 유기체적인 순환 과정을 통해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순환론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 사회변동이 곧 사회발전이라고 본다는 진화론의 시각이고요. 운명론적 관점으로 사회변동을 설명한다. 순환론 맞죠? 운명론, 숙명론. 우리 인간의 하나하나의 개인의 힘으로는 이 거대한 역사의 순환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순환론입니다. 사회변동이 일정한 양상을 반복하며 진행된다고 본다. 일정한 방향이라는 표현이랑 일정한 양상이라는 표현이 두 개가 좀 달라. 일정한 방향이라고 얘기하면 이 진화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항상 발전하는 일정한 방향만 있다. 순환론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방향을 얘기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다만 일정한 양상을 반복한다라는 표현은 정확한 순환론의 표현입니다. 일정한 모습, 발전했다가 쇠퇴했다가 발전했다가 쇠퇴했다가 이런 게 주기적으로 이런 주기를 두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는 순환론이 실제로 하는 얘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반복, 일정한 모양의 반복 이런 표현은 순환론이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진화론도 일정한 양상이 있다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기만 하는 일정한 모양이죠. 이렇게 기억하면 돼. 일정한 방향은 진화론에만 있음.
일정한 양상, 일정한 모양은 둘 다에 있음. 다만 그 양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표현을 쓰면 순환론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순환론의 선지로 적절합니다. 정답 3번 되고요. 사회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의 쇠락을 설명하기 어려운 건 순환론이 아니죠. 쇠락은 순환론이 잘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쇠퇴하는 모습. 진화론이 쇠퇴를 설명하기 어렵지. 진화론은 항상 발전하는 방향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답이 3번이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12번 넘어갑니다. 12번.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C가 각각 반문화, 주류문화, 하위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갑 A는 한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는데 교사가 맨 처음에 말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사의 마지막 말로 끝이 난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항상 교사 얘기를 먼저 보고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교사가 뭐라고 말하는지부터 한번 봅시다. 병은 옳게 발표했어요. 병은 맞는 얘기를 했어. 갑이 발표한 내용은 B에 해당하고 을이 발표한 내용은 A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랑 을이 서로 바꿔서 얘기를 했다. 바꿔서 서로 다른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 병을 보고 C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 B, C가 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 지역 방언, 제주 사투리는 우리나라에서 C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제주 지역 사투리라는 건 그 제주 지역,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문화잖아. 왜 그거 아니야? 그 할머니가 그 인터뷰할 때 막 이렇게 나왔던 거 최근에 유튜브에서 되게 유행했던 그 밈 있잖아요. Would you like 원포도청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 딱 그런 느낌이거든. 그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주류 문화라고 절대 볼 수는 없을 거고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하위 문화일 겁니다. 그걸 반문화라고 보긴 좀 어려울 거예요. 제주 지역에 있는 사투리라는 게 우리의 주류 질서에 거부하고 저항하고 도전하는 문화를 담고 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하위 문화를 표현하는 의미로 예시로 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갑이랑 을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서로 바꿔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A는 사실 요 설명에 해당되는 거고 B는 사실 갑의 설명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갑이 설명하고 있는 게 한 사회 지배적인 문화에 저항하고 있는 거다. 반문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사실은 A가 아니라 B라는 거거든. 서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B가 반문화가 될 거고 남은 A가 주류 문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지금 A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다. 이거 주류 문화 맞지? 전체 문화라고 부르는 거고. 그럼 1번 일단 틀리고 시작합니다. 이거 반문화, 주류 문화 위치가 바뀌어야 되니까요. A, B. 2번 반문화는 집단 간 갈등을 초래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당연하지. 반문화라는 게 주류 질서와 지배 집단에 저항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갈등이 초래되고 사회 통합이 저해되는 일은 벌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3번 모든 C는 B에 해당된다. 모든 하위 문화가 반문화다. 그렇게 얘기 못하지. 위치 바꿔야 돼. 모든 반문화가 하위 문화지. 반문화도 특정 집단의 문화이기 때문에 주류 집단에 거부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반문화가 싹 다 하위 문화인 거지 하위 문화가 반문화로 모두 다 규정되는 건 아니에요.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쌤이 종종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설명을 하잖아. 한 사회에 있는 모든 문화는 주류 문화 아니면 하위 문화야. 근데 하위 문화 중에서 반문화인 하위 문화가 있고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문화는 전부 다 하위 문화다.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겠어요. 4번 한 사회에서 반문화는 주류 문화와 공존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공존할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 사회의 주류 문화는 자본주의지만 우리 사회 안에서 특정 집단이 공산주의를 주장할 수도 있단 말이야.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공산주의라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동시에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는 있는 거죠. 물론 이 반문화가 계속 주류 집단에 주류 지배 질서에 대해 가지고 막 거부하고 저항하고 도전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같이 있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존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번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하위 문화는 주류 문화가 될 수 있지만 반문화가 될 수는 없다. 아니 사회 변화에 따라서 하위 문화가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라고 해도 반문화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고 주류 문화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 주류 문화가 반문화가 될 수도 주류 문화가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가 될 수도 있는 어떤 요소도 다른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뭐 하위 문화가 반문화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안 되죠. 하위 문화도 당연히 반문화가 될 수 있고 반문화도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 애들이라도 다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시면은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13번. 밑줄친 기역에서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역, 비읍 이렇게 막 밑줄이 많이 쳐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읽어볼 필요 없이 선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가면 되는 밑줄형 문제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1번부터 보죠. 기역은 성취주의이고 니은은 귀속지위다. 작가는 성취주의가 맞지? 당연히.
작가라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작가가 되어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태어난 상태로 그냥 계속 오래 살아간다고 해서 무조건 작가가 되는 거 아니잖아. 쌤이 귀속지위, 성취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귀속지위인지부터 생각을 하고 아니면 다 성취지로 빼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귀속지위는 태어날 때 결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살아있다면 누구나 획득할 수밖에 없는 지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작가라는 게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다면 무조건 작가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귀속지위가 아니라서 성취지위인 게 맞고 니은도 귀속지위인가? 야, 학생이 무조건 태어나자마자 학생이 되거나 아니면 살아있다면 누구나 다 학생이 되는 거야? 아닌 경우도 있어. 당연하지만 학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 살아가면서. 쌤,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의 국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학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모르지.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지하실에다가 이렇게 막 가둬놓고 절대 학교 안 보내겠다 그러면 사실 안 보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도 의무교육이 아닌 나라로 그냥 가버려가지고 그냥 학생에 해당되는 나이이긴 하지만 의무교육이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는 나라에 가가지고 그냥 학교 안 다니고 그래 버리면 학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뭔가 피할 수 있는 지위다? 그러면 절대 귀속지위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귀속지위가 아니라 성취지위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태어날 때 무조건 학생이 되는 것도 아니며 살아있다고 해서 누구나 무조건 학생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이게 귀속지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1번 디귿은 갑이 겪는 역할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디귿 어디 있어? 고민이라고 돼 있어. 이 고민이란 게 역할 갈등이 맞는지 아닌지 체크를 해보면 되는 건데 1년 동안 자기가 맡고 싶은 도우미를 얘기해보자고 했더니 도서 도우미와 생일 축가 도우미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이래. 이건 역할 갈등이 아니지. 역할 갈등이 되려면은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에서 2개 이상의 역할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사회적으로 기대받는 역할이라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 둘 다를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역할 갈등인데 이건 지금 역할 갈등이 아니라 일종의 진로 고민 비슷한 거예요. 이 학급 안에서 내가 여러 가지 도우미 중에 뭘 선택할지 그냥 고민하고 있는 건 역할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기대받고 있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서 뭘 선택할지 선택장애가 온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역할 갈등으로 볼 수는 없다. 3번 리을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중학교는 대놓고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지. 공식적 사회화 기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뭐야?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교육을 위해서 탄생한 집단. 중학교는 당연히 교육을 위해서 탄생한 집단이고 교육 그 자체가 목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공식적 사회화 기관으로 봐줘야 되고요. 그 외에는 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공식적으로 교육을 위해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집단이 아니면 싹 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야. 4번 미음은 을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이거 시작부터 틀린 선지죠. 이것도 쌤이 2-2단에서 정말 미친 듯이 강조를 했던 겁니다. 보상이란 건 역할에 대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야. 역할 행동에 대해서 주어지는 거지. 실제로 내가 한 행동을 역할 행동이라고 그러고 역할이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기대받는 행동 양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역할이라는 거는 실제로 내가 아직까지 안 한 행동일 수 있는 거고 역할 행동이란 건 반드시 지금 이미 해놓은 행동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과거형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다고 역할 행동이라는 게. 근데 우리는 기대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보상이나 제재를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 행동에 대해서 보상이나 제재를 받는 거기 때문에 보상이나 제재라는 단어엔 반드시 역할 행동이 붙어 있어야 된다. 바로 탈락시켜주면 됩니다. 5번 비읍은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1차적 사회화 기관, 2차적 사회화 기관 구분 어떻게 해요? 1차적 사회화 기관 원초적 사회화 기관이라고도 부릅니다. 아주 기초적인 걸 배우는 거 사회문화에서 크게 3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갓도지, 가족, 또래 집단, 지역사회. 아니면 다 2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봐도 크게 상관없어. 방송국 당연히 2차적 사회화 기관이야. 상대적으로 좀 더 전문적인 것들을 배우는 기관, 집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집단에서 원래 사회화는 일어나지만 그 안에서 갓도지 정도 라인업이라면은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모든 집단은 기본적으로 좀 더 전문적인 것들을 배우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 정도까지만 해도 벌써 2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그 이후부터는 쭉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별로 어렵지 않겠네요. 그리고 14번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A에서 C의 일반적인 특징,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평이랑 수능에서 연달아 가지고 이 복지제도 관련된 문제를 도표 통계로 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5월 학력평가에서는 좀 예외적으로 복지제도 문제를 오히려 개념으로 그냥 문제를 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게 쉽죠. 그냥 복지제도랑 관련된 개념들만 잘 떠올리면 문제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첫 번째 제도는 A의 하나로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필요한 급여, 돈을 지급한다,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공공부조라고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일단 급여를 지급한다, 돈을 준다는 데서부터 사회 서비스는 탈락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준다는 얘기에서 선별적 복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는 당연히 선별적인 복지이면서 금전적 지원이 원칙인 공공부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제도는 B의 하나로 이 제도는 실직자에게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해서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러면은
이 제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를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거야. 어떤 친구들은 실직자한테만 주는 거니까 선별적인 지원 아닌가? 돈을 주니까. 그러니까 공공부조 아닌가? 돈을 주면서 선별적 복지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도를 알아야 된다고. 쌤이 그래서 4-4단원의 복지제도를 다룰 때 이 제도 하나하나 정확하게 외워두긴 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회보험 5가지, 공공부조 4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고용보험이라고 부르는 사회보험의 한 종류예요. 여기 위에 있었던 공공부조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해준다.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공공부조고 여기 있는 거는 고용보험이라는 사회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실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전 국민들한테 특히 노동자들한테 싹 다 가입을 요구하는 거야. 강제적으로 가입을 시켜버리는 거지. 보편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가입을 시킨 다음에 이 사람이 실제로 실직을 하게 되면은 그때 고용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실업급여라는 게 나오게 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사회보험 중에 하나인 대표적인 5개 사회보험 중에 하나인 고용보험이거든. 그러니까 제도를 외워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못 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헷갈렸다면은 반드시 4-4단원의 복지제도 파트로 가셔가지고 저스트디스 개념 완성해서 사회보험 5가지, 공공부조 4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어. 세 번째 제도는 시의 하나로 이 제도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 신생아 돌봄 서비스만 제공해 준다고 돼 있지. 돈을 준다고 안 나와 있잖아. 그러면 비금전적 지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 서비스라고 딱 잡아주면 끝나겠죠. 1번 공공부조는 상호부조의 원리랑 상관없습니다. 상호부조는 항상 사회보험에 적용되는 거고요. 서로 도와주는 보험의 형식. 그러면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B로 바꿔줘야 되고 2번 사회보험은 선별적 복지의 이념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원래 사회보험이란 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의무가입을 시키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에 해당이 됩니다. 3번 C는 사회 서비스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요. 가입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순간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 서비스나 공공부조는 가입의 개념이 없습니다. 오직 사회보험만 보험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가입시킨다. 그것도 강제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입시킨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B, 사회보험으로 바꿔줘야 되고 4번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 비해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맞죠?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라면 공공부조는 이미 빈곤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도와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공공부조는 사후 처방의 형식을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번 사회보험이랑 사회서비스는 모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서비스가 아니야. A랑 B로 해야지. 공공부조랑 사회보험이 금전적 지원이 원칙이고 사회서비스는 비금전적 지원이 원칙이기 때문에 탈락. 이렇게 해주시면은 정답 4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15번. 이게 그나마 이번에 사회문화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도표통계 문제에 해당되고요. 이걸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 꽤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요.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표 1, 표 2는 각각 갑국 근로자의 근로 형태별 근로자 성비와 성별 비정규직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 지금 근로자 성비 비정규직 비율 나와 있는데 이거 뜻이 중요합니다. 아래쪽에 뜻이 적혀 있거든.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야. 단 근로 형태는 정규직 아니면 비정규직 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지금 근로자 성비라는 게 정규직 비정규직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비율이야. 결국은 잘 봐봐. 여성 근로자 100명당 남성 근로자 숫자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자 근로자가 남자 근로자가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여자 근로자가 100명 있을 때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남자는 400명만큼 있다. 여자 근로자가 여기도 똑같이 100명 있을 때 그거에 비례해가지고 남자 근로자가 150명만큼의 비율을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비율을 단순화시켜서 표현하면 여기는 1대 4일 거고 여기는 1대 1.5겠지. 뭐 10대 15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정규직 안에서는 여자 대 남자의 비율이 1대 4, 비정규직 안에서 여자 대 남자의 비율이 1대 1.5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성별 비정규직 비율이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뭔지 보면은 성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이야. 다시 말하면 남자에서 이 60%라는 건 어떻게 나온 거냐면 남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합. 그러니까 남자 근로자 전체를 분모로 깔고 위에다가는 남자 비정규직 근로자 수만 넣었을 때 60%를 차지한다고. 다시 말하면 남자 근로자 전체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그중에서 비정규직이 60명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게 비정규직 남자가 60명이 있다고 치면은 정규직 남자는 몇 명 있다는 뜻일까요? 40명 있다는 뜻입니다. 남자 근로자 전체가 100명일 때 비정규직이 60명이면 나머지 정규직이 40명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된단 말이지. 그럼 이렇게 표시를 해보자고.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해가지고 정규직이 40명 있을 때 남자 비정규직은 60명이다. 4대 6의 관계를 가져간다. 이렇게. 여자 같은 경우에도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해가지고 정규직이 80이니까 비정규직이 100명 중에 80명이면 정규직 몇 명이겠어? 20명을 가져가겠지. 여자 전체가 100명일 때 비정규직이 80명이야. 그러면 정규직은 20명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비율로 단순화시키면은 남자 안에서 정규직 대 비정규직이 4대 6, 여자 안에서 정규직 대 비정규직이 2대 8, 뭐 혹은 1대 4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내용을 정확히 알아내야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있는 선지를 슬쩍 봐야 된단 말이야. 첫 번째 선지가 뭐냐면 전체 근로자 중에 남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체 근로자 숫자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남자 근로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도 알 수 있어야지 이 비율을 찾아낼 수 있는 거라고. 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너무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없이 단순화시켜서 접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여기서 정규직이랑 비정규직이랑 여기 지금 우리가 숫자로 가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 이렇게 하자고. 정규직 여자를 100명으로 그냥 고정시키자. 그냥 정규직 여자가 100명이라고 치자. 그럼 정규직 남자는 400명으로 고정이 딱 되잖아. 1대 4의 관계를 무조건 가져야 되니까 요걸 그냥 기준값으로 잡아버리는 거야. 정규직 여자는 무조건 100명이라고 칠게. 정규직 남자도 무조건 400명이라고 칠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남자 안에서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비율이 4대 6, 다시 말하면 2대 3의 관계로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규직 남자가 400명인데 이 비율이 2고 비정규직 남자가 비율상으로 2대 3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3만큼의 값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몇 명이 돼야 돼요? 400명이 2면은 비율 3이면 얼마겠어? 실제로는 600명이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는 거야. 600명이 돼야 되는 거라고. 봐봐. 여기가 400명인데 2의 비율을 가진다. 그럼 3의 비율을 가지면 600명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 원래 여자 대 남자의 비율이 비정규직 안에서 여자 남자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2대 3이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2란 말이야. 여기 3이면은 2란 말이야. 100대 150이니까 2대 3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 비율은 당연히 유지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가 600명이면 여기 얼마 돼야 되겠어? 여기 400명 되면 된단 말이야. 400명. 2대 3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여기 600명으로 잡았으니까 3대 2 이렇게 해가지고 400명으로 잡아주면은 실제로 요 안에서 나와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도 만족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여자 중에서 정규직 대 비정규직이 1대 4란 말이야. 이거 만족되는지 보면 되잖아. 1대 4 만족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 이 비율에 따라서 정확하게 맞춰준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정하고 생각하면 된다고. 오케이. 여자 정규직 100명, 남자 정규직 400명, 여자 비정규직 400명, 남자 비정규직 600명. 이 값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냥 문제를 풀면 문제가 풀리게 돼 있어요. 비율을 맞춰준 거죠. 연결시켜 준 겁니다. 기억, 전체 근로자 중에 남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0%이다. 전체 근로자 몇 명으로 보면 되죠? 100명, 400명, 400명, 600명 더해가지고 1500명 중에 남자 근로자가 몇 명이야? 남자 400명, 600명 더해가지고 1000명 이렇게 잡아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50%나? 아니지. 50%가 아니라 3분의 2의 값을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니은 남성 정규직 근로자 수는 여성 3분의 2면 이제 66.6666% 대충 이렇게 나오겠지. 절반이 아니라. 남성 정규직 근로자 수는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많다. 남성 정규직 근로자 수는 남자 정규직 근로자 수는 400명으로 지금 우리가 잡아놨고 여자 비정규직 근로자 수 같은 경우에는 여자 비정규직 근로자 수 400명으로 똑같이 잡아놨습니다. 그러니 많은 게 아니라 같다 이렇게 바꿔줘야 될 거고요. 디귿 정규직 근로자 중에 여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정규직 근로자 총 몇 명으로 잡아놨어? 500명으로 찾아놨단 말이야. 500명으로 잡아놓은 안에서 여자 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00명 중에 100명, 그러니까 20%가 될 거고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 여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를 1000명으로 잡아놨는데 이 1000명 중에서 여자 근로자 400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40% 아니겠습니까? 20%랑 40%랑 비교하면 당연히 40%가 더 높다. 전자가 후자보다 낮다.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일 거고요. 리얼 전체 근로자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근로자 아까 1500명으로 잡아놨지? 1500명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는 여기 400명, 600명 더해서 1000명이란 말이지. 3분의 2. 그 중에서 그거랑 전체 근로자 중에 또 1500명 중에 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정규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500명이잖아. 그러니까 500명 이렇게 된다고. 이 비율의 2배이다. 얘가 얘의 2배만큼이 된다. 여기서 곱하기 2를 하면은
얘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당연히 맞죠. 1500분의 500에 곱하기 1을 하면 1500분의 1000이 되는 거니까 무난하게 리을선지가 맞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5번 디귿리을이 된다는 것도 금방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결국 이 문제는 쌤이 도표통계 킬더킬러에서 얘기하는 비율의 연결이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어렵다면 여러분들은 킬더킬러를 다시 한번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특히 비율의 연결 파트에서 쌤이 서로 다른 비율들을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하나로 뭉치는지에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참고를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단순화시켜가지고 한 값을 고정해놓고 다른 비율들이랑 연결해가지고 서로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이거를 자주 해보고 익숙해져야지만 이런 문제를 무난하게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16번. 갑과 을의 문화이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이의 태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뭐가 문제로 나옵니까? 자문화 중심주의,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발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 표현 딱 보는 순간 오케이 외워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문화, 상대주의, 문화 사대주의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갑이랑 을의 태도가 뭔지를 바로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땡땡국은 한 번 받은 목욕물에 가족들이 순서대로 몸을 담그면 목욕을 하는데 너무 비위생적이야. 한 번 사용한 목욕물을 다시 사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위생적인 목욕 문화를 땡땡국에서도 본받아야 돼. 우리 문화가 우월하다는 뜻이지. 이게 뭐야? 자문화 중심주의잖아. 우리 문화를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다른 문화를 평가절하하는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절대주의 한 어떤 종류죠. 문화 절대주의가 자문화 중심주의랑 사대주의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선 우리 문화를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땡땡국에서는 몸을 먼저 깨끗하게 씻은 후에 물에 들어가요. 덥고 습한 기후 때문에 목욕을 자주 해야 하지만 뜨거운 물을 얻기 힘들던 시절부터 가족 모두가 매일 목욕을 하기 위한 나름의 지혜가 반영된 것이죠. 우리나라는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걔네들이 하는 방식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야. 그들 사회에 맥락이 있을 거야. 이처럼 각 사회의 문화는 그 나라의 고유한 환경과 가치 등을 반영한 일종의 맥락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 사회의 맥락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지 절대적인 기준을 딱 세워가지고 평가하고 우열을 나누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는 전형적인 상대주의의 입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은 자문화 중심주의, 을은 상대주의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되겠죠.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의 다양성 보장에 전혀 기여하지 못해. 자문화 중심주의나 문화 사대주의나 둘 다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잡아놓고 그게 옳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 다양성이랑 상관이 없고 오히려 문화 다양성을 위협할 수 있는 거야. 상대주의가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지. 너도 옳고 나도 옳아. 우리 모두 고유한 가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상대주의에 해당되는 선지고 2번 자문화 중심주의는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받는다. 정답! 국수주의, 제국주의 둘 다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변질될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국수주의는 약간 방어적인 민족주의라고 생각하면 돼. 국수라는 게 이제 누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순수한 혼이란 뜻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순수한 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우월한 혼을 지키기 위해서 오랑캐 놈들 우리나라에 오지마 약간 이런 느낌의 국수주의라면 반대쪽의 측면인 제국주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자문화 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하지만 우리가 우월하고 니네가 열등하니까 우리가 니들을 정복해도 괜찮겠지 약간 이런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는 차이점 정도만 있을 뿐 자문화 중심주의는 국수주의 혹은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정도는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제국주의도 적어두시고요. 3번 상대주의는 자문화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없어. 상대주의는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도 니네 문화도 평등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문화 정체성도 지키고 그들의 정체성도 지켜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문화 다양성을 보존해 주는 거지. 4번 상대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우열이 없다고 본다. 각자의 맥락이 서로 다를 뿐 모두가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우열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5번 자문화 중심주의와 상대주의는 모두 문화를 이해가 아닌 평가의 대상으로 본다. 평가 대상으로 보는 건 자문화 중심주의나 사대주의고요. 상대주의는 평가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주의는 평가가 아닌 이해의 대상. 자문화 중심주의는 이해가 아닌 평가의 대상.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정답 2번으로 나오게 되고요. 17번. 그림에 나타난 정책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사실은 주제가 뭔지를 이것만 보고는 알기가 좀 어려워. 그럴 땐 선지를 한번 쓱 보라고. 정보기기에 대한 과도한 의존 문제, 개인정보 유출, 정보 접근 및 활용의 격차 이런 게 다 뭐냐면은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이란 말이야.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외워둬야 돼.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쌤이 5단원에서 설명을 해줬었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쓱 선지를 보고 나서 이거 정보화 사회랑 관련된 문제구나라는 걸 파악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점자와 음성 정보를 제공해주는 공공 서비스를 통해 시각 장애인도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원래는 찾기가 어렵거든. 키오스크 이런 거 활용할 때
당연하지만 음성 정보나 점자가 없으면 시각장애인은 이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정보 격차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런 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정책이구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노인 대상 정보통신 교육 정책으로 노인들도 무인 정보 달말기. 이게 키오스크인 건데 노인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키오스크 같은 거 사용하기 어려워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방식을 잘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또 정보 접근에 관련된 격차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걸 또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 간의 정보 접근과 활용의 격차를 감소시켜 줄 수 있다. 3번이 바로 정답인 거죠. 나머지에 대해서는 딱히 해설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3번을 바로 찾으면 된다는 얘기만 하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17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18번. 밑줄친 기억에서 리얼에 대한 옳은 설명만 보기 위해서 골라봐라. 이것도 선지들이 쫙쫙쫙 적혀져 있으니까 아래쪽에 이제 밑줄 치어진 내용들을 기반으로 연결되는 선지를 하나하나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선지를 보면 알겠지만 비물질 문화, 좁은 의미의 문화 이런 얘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3-1단원에서 배우는 좁은 의미의 문화, 비물질 문화, 물질 문화 구분 이런 거랑 관련된 문제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고요. 기억부터 봅니다. 비물질 문화에 해당된다. 결혼은 비물질 문화가 맞지. 물질 문화라는 건 뭡니까? 물질 문화랑 기술 문화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동의어인데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문화 요소들을 다 물질 문화라고 부르고 혹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술도 다 물질 문화 혹은 기술 문화라고 동시에 불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아니라 결혼식을 할 때 쓰는 뭐 면사포 이런 것들이 이제 물질 문화인 거야. 말하자면 그 면사포를 만드는 방직 기술 이런 것들이 물질 문화인 거야. 근데 결혼 그 자체는 비물질 문화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결혼이 그 자체로 물질이나 그걸 만드는 기술은 아니니까. 니은의 문화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축의금을 주는 문화가 좁은 의미로 사용된 문화냐? 아니지. 좁은 의미로 사용된 문화면 반드시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돼? 우월한 문화다. 세련된 문화다. 고급진 문화다. 이런 느낌의 어떤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좁은 의미의 문화란 말이야.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축의금을 주는 문화라는 거에 어떤 평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는 않잖아. 그냥 축의금을 주는 문화가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우월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문화로 사용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디귿은 문화가 사회 구성원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의 토대가 됨을 보여준다. 디귿이 뭐지? 각국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결혼 소식을 접하면 축의금을 준비하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여기서 이 표현이 뭘 가리키는지를 알아야 돼. 문화가 사회 구성원과 원활한 상호작용의 토대가 됨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문화의 속성에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문화의 속성이 5가지가 있어. 공유성, 학습성, 변동성, 총체성, 축적성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거는 공유성에 해당되는 설명이거든. 이 설명을 외워두지 않으면 이 문제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 문화는 원래 공유하는 거잖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원활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한국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쓰면서 서로 상호소통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교육이랑 관련된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규 교과 과정에서 배운 내용들이라면 성인들끼리 원활하게 상호작용을 할 때 지식적인 부분에서 소통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건 공유성이랑 관련된 선지고 이게 공유성에 해당되는 예시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각국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결혼 소식을 접하면 축의금을 준비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 자체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표현이거든. 이게 지금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겨. 이런 얘기 자체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공유성에 해당되는 선지로 적절하다는 거죠. 리을은 각각의 문화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전체로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거는 문화의 속성 중에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도 속성을 잘 외우고 속성이랑 관련된 표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겁니다. 문화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 하나의 전체야. 이렇게 얘기하면 문화의 총체성을 얘기하는 거거든. 문화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다른 문화처럼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연결되어 있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그걸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는지 확인을 하면 돼. 이는이 뭐지? 위쪽에 이 얘기야. 결혼 소식을 접하고도 축의금을 내지 않겠다는 사람의 수가 늘고 있어. 개인주의가 확산돼서 그래.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축의금 문화가 바뀌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념,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은 결국 결혼식장에서 돈을 주냐 안 주냐랑 관련이 돼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비혼 인구가 증가해. 나는 결혼을 안 할 거니까. 이거는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어차피 결혼을 안 할 거라면 나는 나중에 축의금을 받을 일이 없잖아. 근데 내가 결혼하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축의금을 주면 그걸 일종의 손해같이 여겨질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결혼을 안 하는 문화라는 게 점점 확산이 되면서 그 비혼 인구가 많아진다는 결혼 문화라는 것 자체가 사회에서 점차 좀 약해지고 있다는 그 부분이 축의금을 내는 문화가 사라지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당장 축의금 5만 원씩 10만 원씩 내는 거 부담되기도 해.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경제적인 문화 요소들도 이 결혼식에 적용되는 축의금 문화랑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형적인 총체성이랑 관련된 얘기고 정확히 말하면은 총체성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원래는 이 정도까지 확산되지 않고 있다가 더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 비혼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예전의 사회에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고 문화가 바뀌고 있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연결돼 있는 문화들이 바뀌면서 축의금 문화도 바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연결돼 있어서 하나가 바뀌면 다른 것도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총체성과 변동성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총체성의 예시인 게 맞기 때문에 리을 선지도 맞아서 정답은 4번 기역 디귿 리을이 되는 것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번.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통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이론이라고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 관점이라고 나올 때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평가원이 문제 내는 방식에 따라서 가끔 대중이 없기도 해요. 근데 보통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 그러면은 기능론이랑 갈등론의 입장 차이를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면 계급론이랑 계층론의 입장 차이를 다루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정확히 따지려면 사실 선지를 한번 보기는 해야 돼. 요 발문은 가끔씩 약간 대중 없이 나와. 관점이라고 해놓고 이론을 내는 경우가 가끔 있단 말이야. 계급론, 계층론을 내는 경우가 있어서 정확히 보기는 해야 돼요. 일단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서 한번 판단해 봅시다. 사회에는 기능적으로 중요한 직업과 덜 중요한 직업이 존재한다. 끝났어. 이거 뭐지? 직업에는 귀천이 있다라는 뜻이야. 이거 누가 주장하는 거지? 기능론이 주장하는 거야. 사회에는 기능적으로 중요한 직업, 귀한 직업과 덜 중요한 직업, 천한 직업이 존재한다. 우수한 능력과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더 중요한 직업에 배치되는 거. 그게 다시 말하면은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된다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사회가 그때 원활하게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천을 나누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지. 귀한 직업과 천한 직업을 나눠서 일종의 불평등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이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에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라고 기능론이 주장하고 있는 거야. 사회에서 중요한 직업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 여부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여하에 따라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부정의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고 개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수한 성취지위를 갖추면 귀한 직업으로 올라가가지고 불평등하게 돈을 더 많이 받는 거 당연한 일이야. 이거 사회 문제 아니야. 불평등은 있어야 되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기능론의 관점인 거고 사회에서 직업의 기능적 중요도를 나누는 기준은 지배 집단이 지멋대로 정한 거다. 사실은 직업의 귀천은 없는데 지배 집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 혹은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유리한 직업이 귀하다고 우리에게 세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 지배 집단이 사회 질서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갈등론의 입장에 해당되겠죠.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도 역시 지배층이 만드는 거야. 특정 집단이 만드는 거야. 지배층이. 기득권이. 그리고 그 사회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직업을 갖기 위한 기회도 사실 사람들마다 다 달라. 뭐에 따라서 달라지겠어? 경제적, 문화적 배경, 개인의 사회적 배경 이런 거 뭐 얘기하는 거겠어요? 귀속지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자본가인가 노동자인가? 우리 엄마 아빠가 부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사실상 중요하다고 여기는 지배층들이 중요하다고 규정해 놓은 직업을 가지는 데 있어서 기회가 차등분배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구조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 갈등론이 하고 있는 얘기죠. 1번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극복해야 될 문제로 전혀 보지 않아요. 사회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은 필수적인 거면서 불가피한 거라고 여기는 게 기본적으로 기능론의 입장이에요. 그걸 보통 필수 불가결이라는 표현으로 쓰죠.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2번 왜냐하면 기능론이 이거 필수 불가결하다고 여기는 이유가 이게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되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잖아요. 성취 동기를 강화해 주는 거. 불평등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노력할 이유가 생긴다고. 이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내가 불평등하게 돈을 더 많이 받는 위치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만큼 뛰어난 사람들이 중요한 위치에 가게 됨으로써 사회적 효율성이 증진된다. 이런 얘기를 기능론이 불평등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맨날 얘기를 하잖아. 2번 기능론은 사회적 이소 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이 사회 전체 합의에 기초한다고 본다. 이거 기능론의 아주 중요한 시그니처 표현이죠. 사회 전체 합의에 의해서 사회 시스템이 짜여지는 거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가지고 짜여지는 거야. 모두의 이익을 위해가지고 사회 구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불평등이라는 게 구성되는 거야. 갈등론은 반대로 사회적 이소 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이 특정 집단의 합의에 기초한다고 볼 거예요. 지배층만의 합의에 기초한다. 그들만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갈등론일 거고. 어쨌든 이건 기능론 선지가 맞다. 3번 갈등론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게 아니라 기능론이 그런 비판을 받죠. 왜냐면 기능론은 기본적으로 지금의 사회 구조를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고 이렇게 지금의 사회 구조를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사회가 별로 안 바뀌었으면 하는 보수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고 그 보수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면 가장 유리한 건 결국 지배층이기 때문에 갈등론이 기능론을 비판할 때 야! 니네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주의적인 논리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갈등론이 아니라 기능론이 이런 비판을 받는 거지.
4번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이 개인의 성취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 게 아니라 기능론이 그런 비판을 받게 되겠죠. 기능론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회 불평등 현상이 개인의 성취 동기를 강화시켜준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노력할 이유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기능론이 받을 수 있는 비판이 야 무조건 개인의 성취 동기가 불평등에 의해 가지고 증가되는 건 아니야. 감소될 수도 있어. 이런 공격을 받는 입장은 기능론이어야지. 기능론은 증가될 거라고 주장하니까 감소될 수도 있어라고 갈등론에 의해 가지고 공격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능론에 해당되는 선지입니다. 5번 갈등론은 기능론과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위치 바꿔야죠. 기능론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그대로 적혀 있고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더 중요한 직업에 배치되는 거.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거. 그걸 주장하는 거는 불평등을 옹호하는 거는 기능론의 입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치 바꿔줘야 된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0번. 마지막 문제죠. 인구 부양비 관련 문제고 맨 마지막으로 나온 그나마 또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근데 사실 이것도 일반적인 도표 통계 문제의 난이도가 지금까지 사회 문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감안을 해보면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쌤이 이 인구 부양비랑 관련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가르쳐줬던 거를 그냥 한번 되새겨 보시면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표는 갑국 T년과 T 플러스 50년의 인구 관련 통계를 나타낸 겁니다. 인구 부양비 문제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T년, T 플러스 50년 두 개 연도가 나왔습니다. 요 연도마다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인 인구, 총 인구의 비율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비율을 완벽하게 만들고 필요하다면은 이 연도와 연도 간에 서로 인구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연결만 시켜주면 그 문제가 끝납니다. 일단 요 표현 되게 중요하죠.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각국 전체 인구는 25% 감소. 이건 나중에 이 연도에서 나온 비율을 서로 연결시켜줄 때 사용할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T년 T 플러스 50년의 노령화 지수랑 총부양비가 나와 있습니다. 노령화 지수의 뜻은 뭐고 총부양비의 뜻은 뭐죠?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분의 노인 인구 곱하기 100을 한 값이야. 다시 말하면 유소년 인구가 100명 있을 때 노인 인구는 25명 있다. 뭐 이런 뜻을 나타내는 거라고. 총부양비는 무슨 뜻이죠? 부양 인구가 100명 있을 때 부양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 더하기 노인 인구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부양 인구가 100명 있을 때 유소년 인구랑 노인 인구를 더해가지고 100명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항상 비율값으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거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잘 봐봐. 총부양비를 활용해가지고 부양인구를 100명으로 잡았을 때 유소년인구 더하기 노인인구가 T년에 100명이 나오는 거잖아. 지금 여기 보면은 100명으로 나오는 거라고. 결국 총부양비라는 게 다시 얘기하지만 부양인구분의 유소년인구 더하기 노인인구 곱하기 100을 한 값이기 때문에 부양인구가 100명 있으면 유소년인구 더하기 노인인구도 100명이다 라는 뜻이라고. 얘네 둘이 합쳐서 100명이라는 뜻이라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봐도 돼. 여기 100명 있으면 여기 100명 나올 텐데 우린 노령화 지수를 이미 가지고 있잖아. 노령화 지수는 무슨 뜻이라고? 유소년 인구가 100명 있을 때 노인 인구가 25명 있다는 뜻이라고. 100대 25란 말이야. 100대 25는 비율을 좀 약분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4대 1이란 말이에요. 100대 25이기 때문에 4대 1로 바꿔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비율적으로 유소년 인구 대 노인 인구가 4대 1의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뜻이니까 부양인구를 1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얘네가 합쳐서 100명인데 이 100을 4대 1로 나눠주면은 유소년인구, 부양인구, 노인인구의 비율이 싹 다 깔끔하게 나오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이걸 머릿속으로 해야 된다고. 익숙해져가지고. 그러면 해보면 되는 거죠. 100을 4대 1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80대 20이 되잖아. 나누면 돼, 나누면. 80대 20. 그럼 총인구는 합쳐가지고 200이 될 거고. 나온 거잖아. 이렇게 되면은 완성된 거라고. 아, 여기서 한번 됐으면 아마 여기서도 똑같이 될 거거든. 그냥 똑같이 해보면 돼. 여긴 총부양비가 T 플러스 50년에는 150이야. 그럼 부양인구를 똑같이 100명으로 잡았을 때 여기 둘이 합쳐가지고 150명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노령화 지수가 400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유소년 인구가 100명 있다고 치면 노인 인구가 400명 있다는 뜻이거든, 이번에는. 그러면은 1대 4란 말이야. 유소년 인구 대 노인 인구가 이번엔 1대 4라고.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은 사실 이렇게 막 150 하고 막 1대 4 하고 이런 거 안 해야 돼요,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머릿속으로 그냥 이거 150명인데 1대 4로 나누면 어쩌고 이런 계산을 순식간에 암산으로 할 수 있긴 해야 됩니다. 쌤은 지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적어주고 있는 거고요. 150을 4대 1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1대 4로 나누면. 이거 비율을 합치면 5잖아. 150을 5로 나누면 얼마지? 30이야. 그럼 비율이 1이면 30일 거고 비율이 4이면 30 곱하기 4 해가지고 120이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비율 두 개를 합쳐가지고 5, 150을 5로 나눈 다음에 여긴 곱하기 1, 곱하기 4 해주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은 이제 T 플러스 50년에도 다 나왔죠. 이걸 다 합치면은 유소년 인구 대 부양 인구 대 노인 인구가 30대 100대 120이다. 이걸 다 합치면은 총 인구는 250의 비율을 가지게 된다라는 결론까지 나오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어.
여기 그냥 이 연도 안에서 유부노 총이 80대, 100대, 20대, 200이란 소리고 요 연도 안에서 30대, 100대, 120대, 250이란 얘기지 원래는 얘랑 얘를 막 비교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당연히 비교하면 안 되지. 그냥 부양인구를 여기서 임의로 100으로 잡아놨을 뿐이고 여기도 임의로 100으로 잡아놨을 뿐이기 때문에 이 100을 기준으로 각각 연도 안에서 100을 기준으로 나온 이 비율들은 원래는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야. 예를 들면 유소년이 여기 80이고 여기 30이라 그래서 얘가 무조건 더 많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하지만 앞에 밑줄 그어놨던 예를 통해 가지고 이 비율들을 연결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지.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갑국 전체 인구가 25%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25%면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이 감소했다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총 인구가 원래 200으로 잡아놨어. 그러면 우리 이거 200으로 고정시키자. 200명이라고 치자. 그리고 25% 감소했다고 그러면 4분의 1이 감소한 거니까 여기가 150명이 돼야 되잖아요. 총 인구가. 근데 250명을 이제 이 250명을 150명으로 바꿀 건데 여기 대장에 해당되는 이 친구가 150으로 바뀌면 나머지 애들도 똑같은 비율만큼 감소를 해줘야 되거든. 지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이 비율은 절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나는 150으로 바뀔래 하면 나머지도 똑같이 네가 150으로 바뀔 때 바뀌어진 비율만큼 나도 똑같은 비율로 바뀔게라고 해야 된다고. 250이 150이 되면 몇 분의 몇이 된 거야? 5분의 3이 된 거란 말이야. 5분의 4이면 이제 40%가 감소한 거죠. 그럼 얘네들도 다 40%가 감소해야 된다고. 5분의 3, 5분의 3, 5분의 3, 5분의 3씩 곱해줘야 된다고. 그래 해주면 어떻게 돼요? 5분의 3 해주면은 이 5로 나누면 24가 될 테니까 곱하기 3 해주면 72가 될 거고 5분의 3 해주면 60이 될 거고 5분의 3 해주면 18이 될 겁니다. 6 곱하기 3이니까. 그러면 연결된 거야. 비율이 연결됐어. 이제 이렇게 노란색으로 형광색으로 적혀있는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수치로 비율이 연결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죠. 기억, 노년부양비는 T년이 T 플러스 50년보다 작다. 노년부양비는 어떻게 구하는 거지? 부양인구분의 노인인구. 이게 노년부양비란 말이지. 100분의 20. 물론 곱하기 100을 원래는 해야 됩니다만 분수 상태로 비교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둘 다 곱하기 100 할 거니까 곱하기 100 뺀 채로 계산해도 상관없죠. 100분의 20. 여기는 100분의 120이란 말이야. 쌤 이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60분의 72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60분의 70이랑 100분의 120은 같은 분수예요. 이 비율이 바뀌지 않았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얘로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노년부양비 여기선 100분의 20이고 여기선 100분의 120입니다. 그러면은 비교해보면 T년이 T 플러스 50년 당연히 작죠. 한참 작지. 100분의 20이랑 100분의 120 비교해보면. 니은 유소년 부양비는 T년이 T 플러스 50년의 3배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유소년 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인구란 말이야. 100분의 80이랑 100분의 30이랑 비교하는 거란 말이야. 100분의 80은 100분의 30의 3배면 100분의 30의 3배면 100분의 90이잖아. 그치? 100분의 80은 100분의 90보다 작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정답 기억연으로 그냥 나와버리네요. 너무 쉬워. 디귿 T년의 노년 인구는 T 플러스 50년의 유소년 인구보다 적다. 인구랑 인구를 연도를 넘어가서 직접 비교를 하면 반드시 얘로 보긴 해야 됩니다. 인구랑 인구를 비교할 땐 얘랑 얘를 봐야 되는 거예요. T년의 노년 인구는 얼마? 20. T 플러스 50년의 유소년 인구는 얼마? 18. 보이지? 미묘하게 이쪽이 더 작게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여기 적혀있는 빨간색 글씨로만 보잖아? 마치 20이랑 30 돼가지고 얘가 더 커 보여. 근데 실제로 비율을 연결시킨 값으로 생각해가지고 보면은 미묘하게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작게 돼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는 거라고. 그러니까 20은 18보다 작은 게 아니라 많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리얼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이 T 플러스 50년의 2배이다.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구하기 쉽지. 200분의 80, 250분의 30 이렇게 그냥 비율 구하면 되는 거잖아. 200분의 80이랑 250분의 30이랑 비교하면 됩니다. 요거 지금 나눠주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5분의 2가 되겠네. 40으로 나눠주면 5분의 2가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250분의 30이니까 25분의 3 그냥 이렇게 되겠네. T년의 5분의 2가 T 플러스 50년의 25분의 3의 2배인가? 이거 2배 해봤자 25분의 6이 된단 말이야. 근데 25분의 6은 5분의 2랑 같은 값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배가 아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은 정답은 1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풀어봤어요. 사회문화 5월 학력평가, 교육청 학력평가 다 풀어봤고 여러모로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아마 생각보단 좀 쉬운데? 점수가 꽤 잘 나왔는데 이런 친구들이 다수였을 거라고 쌤은 아마 생각을 합니다. 등급컷도 되게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고3들이 친 거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 난이도면 정말 쉽게 나온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해도 제발 방심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를 꼼꼼하게 해가지고 6월 평가원은 쌤이 장담합니다. 이거보다는 훨씬 어렵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했던 공부를 꼼꼼하게 꾸준히
하는 거를 강추해요. 이번에 점수 잘 나왔다고 공부에 손 놓고 있다가는 6월에, 9월에 크게 뒤통수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앞으로도 쌤 커리큘럼 열심히 잘 따라오시면서 쌤이 제시하는 문제풀이 방법론들을 열심히 배워나가는 과정으로 좀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쌤이 지금 이제 내신 휴관 기간이 끝나고 킬더킬러라는 커리큘럼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고 도표 통계 원리 정리하고 심화 문제들 풀어보는 거. 그게 끝나고 나면 6월 한 중순 정도부터는 이제 타임어택이라는 쌤이 올해 처음 게시하는 그 커리큘럼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되게 빡센 기출 문제들 그리고 쌤이 만들어 온 엄청 많은 자체 제작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유형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제풀이를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좀 더 함정에 빠지지 않고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되게 열심히 제시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될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은 쌤이 6평, 9평까지도 여러분들 높은 점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조만간 6월 평가원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해설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투스 김현수였습니다.